특강하실 강사님은 김용준 변호사이고 동안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과 영국 변호사면허를 가지고 계시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상을 파헤친 이 책인데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 안내 꼭 여러분들을 인지하십시오. 특강 마치고 5분 쉬고요, 3시 5분부터 찬양과 경배 그리고 여주봉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후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쉬시고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사 우리 김용준 변호사님 등단하실 텐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지키는 적실한 목소리인데, 차별금지법이 이 복음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실한 목소리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항상 목사님께 말씀을 듣다가 또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좀 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지키는 그런 적실한 그 영적 무기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제 입을 이 시간 주관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여기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해서 이 조그맣게 이 빨간 글씨 보이시잖아요. 거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인권교육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이유가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사랑하신다면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려는 얘기들 중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을 탄압하고 또 성경을 불법화한다는 것인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와 단절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권 교육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이 비방을 하면서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돌이킬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또 전략적으로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전략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차별금지법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하루 이틀 뭐 짧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2년간 생업을 중단을 하고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적실성 있는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썼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 변호사 겸 이제 영국 변호사이고 이제 법학 박사이고 또 입법 정책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제 법안 발의하는 토대도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썼었던 재벌방지 법제 같은 것들은 국회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기도 했고, 그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이면에 있는 그 작동 원리나 또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 왜 2년이나 걸렸냐 하면은 책에 한 문장 한 문장 근거 자료들을 달았습니다. 그 수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수만 권의 책이 이 책 한 권에 녹아 있으면서 지금 세상에서 이 논쟁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적실성 있게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드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 말씀들인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번 주 화요일 날 여기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그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봉 목사님께서 교회의 목소리는 신실성이 있어야 되고 적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고. 이 신실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적실성은 그 문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서 또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사실상 이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론적인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현실에 실제로 어떻게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저는 여주범 목사님께서 어떻게 총론적인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또 그것들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강론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단 문화를 장악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문화는 선하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등은 이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신실성을 훼손을 합니다. 전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혐오 프레임을 이제 전략적으로 씌우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의 신실성 있는 목소리만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나 국가기관이나 사회에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적실성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말 헌신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견뎌왔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밀려가고 있고, 그것은 적실성 있는 목소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언론도 이제 반대 진영에서 장악을 했고, 그래서 목소리가 우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적실성 있는 목소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맷돌 그 책에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 출판사 이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골리앗에게 던지면은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적실성이 없는 돌을 던지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적실성이 담긴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권 교육과 이 차별 금지법이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학생 인권 조례가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서희초 선생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권 붕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토대로 시행되는 교육인데,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 3살 내지 5살 아이들부터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제 미화해서 노출시키고 주입하기 시작하는 교육입니다. 사실 이제 아젠다를 위해서 아이들을 공략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요? 선생하고 부모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아이들로부터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학생과 선생을 권력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자녀와 부모를 권력 구조로 설명하면서 직접 공략을 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차단시킵니다. 저는 그 관계가 현출된 게 이제는 학생인권 조례 같은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들이 현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반대 진영에서는 그걸 또 이제 부모와 선생의 갈등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 아이들을 공략하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정신적, 자살충동, 신체적으로 질환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많은 에이즈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입을 막아버립니다.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을 어떻게 더 애들을 보호하고 더 그런 것들에서 잘 예방할 수 있거나 잘 치료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이것들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알지 못하도록 덮습니다. 그 주된 기능을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 사상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 배우 사상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아젠다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서 아이들을 사실 공략하고 희생시키는 것인데, 그럼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서 사회적 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자, 생물학적 성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럼 성별이 몇 개예요? 2개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혐오 표현이 되고 차별이 돼요. 나중에는 이게 진화되면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면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이제 사회적 성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성은 뭐냐? 아까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를 기준으로 구별되잖아요. 사회적 성은 이 육체로 구별하지 않고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여자라고 낼 생각이 된다면은, 내 정체성이 여자라고 이렇게 밝힌다면 저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남자라고 생각하면 또 남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성별이 몇 개냐? 외국의 조례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그런 성별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 뉴욕주에서도 30개가 넘어요, 성별이. 성별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요. 왜?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생물학적 성별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냐?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육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는 물어봐요. 그 사람들, 반대 진영,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What is a woman? 여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서는 이제는 특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하면 여자가 되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은 여자다. 그럼 여자가 되고자 하는 정체성에서 그 여자는 뭐냐? 대답을 못 해요.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데, 그러면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라는 여자 화장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과 남성이 구분이 되니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공간이잖아요. 여성 목욕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니까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 성별이 해체돼가지고 사회적 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제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실에 들어가, 탈의실에 들어가. 그럼 거기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배려하는 게 인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항의하면 차별이 되고 증오 범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법제도가 이렇게 해체가 되고 이제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들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성적 뿌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왔느냐? 그거는 이 문화 막시즘에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기존 사회 체제를 해체하고자 해요. 기존 가치관들도 해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문화 막시즘의 그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주요한 것들로 교회 해체가 있어요. 왜?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 사회는 사실상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세워졌거든요. 그 가치관을 해체하려면 교회를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혐오이니까 교회도, 아니 성경도 혐오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성을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경적 가치관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해체하는 가장 주요 전략 중에 또 근본적인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을 공략해요. 아이들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가장 쇠뇌하기도 쉽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류 언론에서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통제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순간 언론기관은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굉장히 많이 장악됐는데, 그건 또 뒤에서 자세히 볼 것이고, 이렇게 언론이 장악된 이후에는 사회 상층부도 이제 장악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법부도 많이 장악됐다는 판단들이 많은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은 그냥 차별을 금지하자 하고 선언적으로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지향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했을 때 성별이 뭐냐?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에요. 사회적 성별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그걸 대체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모든 공권력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복종해야 돼요. 아예 명문화돼 있고 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양립할 수 없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학교들이나 단체나 개인들은 모든 공권력의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책에서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은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 주 화요일 때 여주봉 목사님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여러분들 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부르주아를 이렇게 전복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이후에 그냥 거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을 혁명을 일으키는 거에서 문화와 문화적으로 또 예술로 전복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막시즘이 이제 문화 막시즘으로 이렇게 파생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체계화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예컨대 이 비렐름 라이는 이 막시즘과 이 프로이트 이론을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뭐라고요? 모든 인간 문제는 성적 억압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라이는 이 성적 억압을 심리치료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성적 억압을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파생된 또 이론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기존 가치를, 예컨대 부부에게 충실하고 일부 일처제나 불륜을 하지 말라거나,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가치관들을 다 억압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실존주의가 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해요. 그러면 이런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구조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를 해체하는 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관은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파생된 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으로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양성평등도 들어봤지만 성평등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많이 혼용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데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 높인다는, 이렇게 평등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 자체를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런 양성평등을 해체하고 성평등을 해서 성혁명을 하면서, 그 성혁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아이들을 공략해요. 3살, 5살 때부터 부모 차단한 채, 교사 보호 차단한 채, 그런 메커니즘을 가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이따 보겠지만은 동성애 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놀라시라고, 미국에서는 갤럽, 굉장히 공신력 있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고등학생 조사해 봤더니 4명 중에 1명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힙니다. 모든 나라가 그쪽으로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 한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안 됐죠.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깊이 잠식해 있습니다. 여기 한국기자협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을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젠더 이데올로기에 거슬리는 내용들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사회에서 전혀 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맨 밑에 줄을 보면은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동성애, 성전환, 성소수자와 연결짓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또 아이들이 바텀 알바를 통해서 어릴 때 동성애 성매매를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들, 사회적으로 논의가 전혀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또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게 혐오에 가까운 표현, 만약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그게 혐오 표현이 됩니다. 그냥 입 다물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류 언론은 입 다물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나프,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그 공청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제자께서 이 차별금지 규정을 토대로 이 혐오 표현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 책에 있는 이제 통계들을 토대로 이거는 새로운 인권의 사각지대를 아이들에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왜?
혐오 표현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보 차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어릴 때부터 노출하지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나 위해성이나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보를 전부 다 차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30%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92%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에이즈가 가장 많이 진단되는 나이대를 보면 20대입니다. 근데 그 진단받은 20대를 보면은 45%가 6개월 내에 사망한다는 보건당국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렇게 에이즈가 진단되려면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20대 때 진단됐던 아이들은 10대 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10대 아이들을 조사해 본 결과 70%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10대 아이들이 에이즈 걸리는 비율은 10명 중에 9명이 넘습니다. 동성애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굉장히 미화해서 알려주지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고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인권 보도 준칙이 주류 언론을 이렇게 재갈을 물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예컨대 네이버나 뭐 다른 뭐 다음이나 뭐 16개 온라인 그 기구들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 키소라는 정책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 젠더룰 그 동성애 성전환 그 인권 보도 준칙과 비슷한 기준을 도입해서 거기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이것들을 지적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때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차바아라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개정 폐지 당하면서 소송 중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유튜브에서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굉장히 사회에서 미약한 기독교 언론인데 CTS하고 극동방송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CTS는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극동방송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그것이 진행 중인데 이제 극동방송에서는 저를 불러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많은 강사들이 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원 저자에게 그것들을 자문한다고 하면서 이제 판결문과 이제 그런 자료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뭐 주의 처분이고 뭐 공정성이 없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 보도 준칙이 협약이거든요. 법률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실효성이 법률적으로 없는 그런 MOU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강한 이런 징계 처분, 비록 주의 처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면은 이제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미약했던 그 기독교 언론, 기독교 입까지 막기 시작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독교 신문을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그 해악이. 그러면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비밀로 하는 게 인권적일까요?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게 인권적일까요? 만약에 동성애 성전을 노출하지 않는다면 뭐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하거든요. 동성애를 무슨 놀이처럼 알려주고 성전하는 여자한테 넌 남자일 수 있으니까 네 여자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계속 알려주고 미화해서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 결과들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를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인권적이라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납득이 되는데 그럼 현실은 어떠냐? 일단 총신대 아시죠? 우리나라 신학 가장 대표적인 신학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 신학대학교에서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 때 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왜 에이즈가 동성애에 취약한지 설명을 했습니다. 해임됐습니다. 총장은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변명하기로 신문 다 지책에는 하나하나 근거 있습니다. 민감하니까.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신대에서 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 못한다면 어떤 대학도 얘기 못합니다. 그럼 정치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철수 의원 다 아시죠? 서울시장 후보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시민들이 우려한다. 아이들한테도 이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노출되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서울 외곽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사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다 걱정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혐오 표현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17명이 퀴어 축제는 현행법에 어긋난다. 왜? 소음도 이렇게 너무 높고 뭐 여러 가지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서 혐오 표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사회, 정치계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그 관련된 강의를 하신 그 분이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건 그때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게 뭐 19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네요. 그래서 2명의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유치원에 온 초등학생 5학년 5명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왜? 곧 퀴어 축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바텀 알버를 통해서 동성애 앱을 통해서 그렇게 에이즈에 걸리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두 여교사는 자격이 박탈됐고요. 아동 학대죄로 형사처벌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적실성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학교 정치계에서 말 못하고 언론, 이제 기독교 언론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거나 아이들을 이 아젠다로 세뇌시키는 것들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깊어지는 만큼 점점 더
반대 진영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그런 진영에서는 더 이겨나가겠죠. 그리고 대항하기가 더 힘들겠죠. 근데 그 골든타임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마치 골리앗 같습니다. 현대판 골리앗. 하나님을 반인권적이라고 매도하고 모욕하고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들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이제 이것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1년도에 그 성인지 예산이 34조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 행정 기관들이 성평등이나 뭐 동성애, 성전환, 성소수자 그런 인권들을 이렇게 높이거나 이렇게 보호하거나 그런 정책들에 쓰였었던 예산들을 말합니다. 이게 하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에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1,000억 원. 우리 혈세 하루 1,000억 원. 근데 이건 중앙행정기관 뿐입니다. 지방정부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게. 그러면 천문학적인 재정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상들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공권력이 여기 복종할 의무가 있죠. 나중에 이거에 반대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공권력에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 권리나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된다는 건 설명을 했죠. 아까 전에 언론이 장악된다면 이제 사회 상층부도 장악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예가 이제 사법부가 굉장히 많이 장악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를 못하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입법들이 빨리빨리 통과를 못하니까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컨대 군형법 92조의 6, 즉 군대 동성애 합법화와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는 법조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소수 의견이 뭐라고 비판한지 아십니까? 이건 제 비판이 아닙니다.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게 이거는 실질적 입법행위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을 왜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그 부분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혼 같은 것들은 그게 안 되니까 원래 현행법에 명백하게 반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판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나 그런 것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무력화됩니다.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정치적 아젠다를 내세운 성소수자 인권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목소리가 무엇일까? 우리 아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저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신앙, 기독교 얘기,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귀를 안 기울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문제는 저는 아직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강력한데 그냥 강력한 채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충격 받으실 대비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디까지 진화됐느냐? 이제 우리나라 말고 차별금지법이 좀 깊이 있게 시행되는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은혜 받고 밤에 어떤 병원에 앞에 서서 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사람도 없는데 조용히 혼자서. 근데 형사처벌된다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국에서 시행되는 법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낙태 시술소 근처에 150m 반경, 즉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낙태 시술소가 운영 다 끝났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해요. 저기서 낙태 시술소 검열구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 조용히. 그러면 경찰이 잽싸게 출동을 합니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사할 때, 경찰에서 조사할 때 뭘 물어보는지 아닙니까? 너 거기서 조용히 무슨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또 이제 순진한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내 아이를 낙태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백을 해요? 형사처벌됐습니다. 성인들끼리 만약에 낙태의 경제적 이유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낙태하러 오는 산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전단지를 주고 그 산모가 자기도 기뻐하면서 이러면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전단지를 받고 전단지 준 사람 형사처벌됩니다. 성인의 합의된 대화도 처벌됩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4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요.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다른 차별금지법을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이것들이 시행되거나 이제 도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낙태 시술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환 시술소, 내 자녀가 부모 몰래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성전환 교육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성 호르몬 것들을 받을 때 그걸 반대하면 형사처벌되는 법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영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이 성경적 가치관들을 교육하는 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신앙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사회적 성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대로 생물학적 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믿을 수 없느냐 교목한테 물어봐요. 그럼 교목은 뭐라고 해요? 최소한의 성경적 양심이 있으면은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되게 조심스럽게. 최대한 상대방 입장도 존중을 하되 네가 마음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믿어도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해고됐습니다. 해고되는 걸 넘어서 이제 극단주의자 프레임을 쓰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신고돼서 그 단체에서 이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나중에 성경대로 믿으면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세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론적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거리 설교할 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동성애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성전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소신껏 하잖아요? 형사 재판 끌려갑니다. 2년 동안 형사 재판합니다. 언론에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비방하면은 이제는 검찰에서 이걸 취하시키고,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하겠죠, 법대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목사님들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같았었으면 누가 와가지고 이제 유도 질문하고 성경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또 충격받으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방해되느냐? 부모가 집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리키면 그게 방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발달에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아동복지 서비스에, 아동복지 서비스가 아이들이 5명이 있는,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애 뭐 몇 개월 된 아이도 집에 있는데 나중에 쳐들어와서 애 데리고 갔어요. 5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양육권 박탈하고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울면서 7개월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아이 돌려달라고.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 같은 사람들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주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비난 여론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소를 취하고 돌려줬는데, 전문가들은 그때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일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뺏겼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돌려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기본법 개정안 나왔거든요. 그게 시행 이렇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젠더를 인해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거든요. 내 아이가 만약에 어릴 때 초등학교인데 막 동성애 성전환을 주입해요.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소극적으로, 영국에서는 힉스라는 학부모가 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 페이스북 친구, 비공개 100명 친구가 있는 페이스북에 이걸 우려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인권교육을 비판하는 기사 같은 걸 링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했네요.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내 아이를 우려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믿지 못하겠을 것 같아가지고 제 책 한 문장 한 문장, 신문기사 다 실제 사례입니다. 근거자료 하나하나 2년 동안 갖다 박은 겁니다. 5,000개를. 이 버트란트 러셀은 아까 전에 문화 막시즘을 이렇게 체계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인권교육 메커니즘을 대략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교사가 학생들에게 눈을 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뇌할 수 있다. 여자아이에게 넌 남자다라고 세뇌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성전에서 혼란되는 얘기들을 계속 주입시키면. 교육에서 가정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만 10살 이전에 주입을 시작해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대로 인권교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교육, 그런 동성애 성전환 하는 것들 언론에서도 안 알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부모들에게 안 알려요. 나중에는 이제는 아직은 동성애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곧 성전환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는 법체계에 들어왔고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반대 성별의 옷을 입히고 반대 성별의 이름을 지어주고 반대 성별의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안 알립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이 충분히 숙성돼서 성전을 하겠다고 했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격리되고요. 이런 전략에 기초한 인권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성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니까 이제 통계로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은 LGBT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LGBT가 성소수자이거든요.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동안 성전환하겠다는 아이들이 44배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도 수십 명이 됩니다.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진영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사회가 더 포용하게 되니까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냐. 무슨 4살짜리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자기 성전환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미국 세대별 통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인권교육을 강하게 노출된 세대일수록 LGBT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례해서. 특히 양성애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성애자였다가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인권교육을 강하게 받은 세대일수록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성전환자들의 자살률이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굉장히 성소수자 인권이 굉장히 잘 보호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살면 또 다른 문제인데, 더 행복해지면 더 다른 문제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부 통계를 기초로 해서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성소수자 LGBT의 자살 충동이나 그런 정신질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차별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부모 의사에 반해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얻을 수 있어요?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세뇌하니까. 러셀은 10살 미만이기만 하면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모든 나라들은 3살, 5살 그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동성애 성전환을 굉장히 미화해서 알리면서 그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교사들은 파면시키고, 교수나 의사,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적실성 있는 멘트를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더 해고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를 놀이로 인식시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이 놀이로 인식시키니까 막 10살 이하보다 어린 아이들도 동성애 앱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텀 알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출하면은 생계비 남자애들이 어떻게 얻을까요? 바텀 알바를 많이 얻습니다. 왜? 굉장히 이것들의 실체를 안 알려주니까. 굉장히 이성애와 같이, 또 조기성애와 더불어 되게 놀이와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교사가 이거 조심해라.
퀴어 축제 있으니까 바텀을 이제 하지 말라. 동영상 보여주면은 자격 박탈되고 형사처벌, 아동 학대로 처벌되고, 아이들이 죽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 안 하고,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또 자신의 성별에 의혹을 갖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 안 되면 이제 성전환을 하겠다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가 비슷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거는 인권교육이 강하게 시행되면 여자의 비율이 확 높아집니다. 성전환을 하겠다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성별 단정하지 마. 근데 대체적으로 성전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혼하거나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거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게 정신 건강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이렇게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는 성별 정체성이 잘못돼서 그래.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 그 고통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부모 몰래 수십 년 동안 그런 교육들이 누적됐는데. 그래서 이 교육에는 부모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걸 아예 정책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부모에게 알리면은, 걔네들이 내세우는 거는 부모가 아이들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알리지 않아야 된다. 저는 부모의 보호를 차단해가지고 이 아젠다가 아이들이 직접 공략하는 것으로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 성전환의 실체는 무엇이냐? 지금 딱 1시간 됐거든요. 한 반 조금 넘었는데 좀 간략하게 할까요? 자세하게 할까요? 잠시만. 그럼 간략하게. 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성애 성전환의 실체가 뭐냐? 저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나 이 동성애 같은 거 성전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자들의 얘기들을, 증언들을 아주 자세하게 제 책에 원용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근데 이 동성애와 성전환이 아이들에게 자살 충동이나 아니면 에이즈 등 그런 신체적 위해성이 있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건 그 실체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거입니다. 그러면 경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를 수십 년간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성애가 성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 선교를, 남자 학문 선교를 하면 전립선을 자극해서 이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 동성애자는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여성 동성애자는 그런 학문 선교 전립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이성애자, 양성애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특징이 다릅니다. 아까 성전환 같은 경우는 수십 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트라우마의 도피처로 많이 이렇게 성별 전천성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타고난 것이다. 옛날 90년대 타고났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그때. 일단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논문들이, 타고났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허구성과 그 거짓성이 모조리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타고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그쪽 진영도. 단지 이제 언론이 장악됐으니까 타고났다는 얘기는 대설특별합니다. 근데 현대과학이 이걸 거짓성을 부정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연구해 본 사람들은 이제 타고났다고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좀 뻘쭘하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다.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랑 복합적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 책은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 객관적 검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4가지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제 유의미한 통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자들의 증언들을 자세하게 적시했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보건 당국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뭐 예의된 연구 논문들이나 그런 논문들로 다시 한번 자세히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로 이 메커니즘들도 또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4중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공감들이 형성하기 때문에 절대 논문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례들이 완전히 울분과 눈물이 나오는 그런 소설 같은 그런 실제 사례들을 책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성을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한 문장, 한 쟁점 논하면은 왜곡되고 거짓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무를 보면은 왜곡되기가 쉬운데 숲을 보면은 왜곡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다투어지는 쟁점들을 다 집대성한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주입하니까 검증이 필요한데, 이 성전환을 보면은 이 케네스 저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DSM이라고 이 정신장애 진단하는 이제 바이블을 이게 이 체계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DSM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그냥 가만 냅두면은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를 회귀한다고 합니다. 복귀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개입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고 나중에 자살 충동에 빠져가지고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권교육과 연계된 성전환 시술 절차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커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환 시술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병원에서 해고했습니다. 이 최고 권위자도 소신껏 의학적 소견을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거짓 프레임을 쓰고 해고되는 마당에 나중에 소송에서 거짓 프레임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일반 의사는 얘기 못합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실성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교수하고 의사인데, 그거 말하려면 수십 년간 피땀 흘려서 얻은 자격증 날려버릴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럼 그 자리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계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들만큼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신실성이 있는 말을 하겠지만 적실성이 있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이 적실성이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2년간 생업을 중단하고 이것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왜 동성애가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정신질환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아시죠? 2013년도까지 그것도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왜? 왕성하게 도박을 즐기는 사람과 중독 걸린 사람들의 그 경계선을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확정된 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중독은 어떠냐? 성중독은 내가 내일 만약에 자살 충독이 이게 치료 안 받으면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왜? 왕성한 성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중독된 사람들을 구별하기는 기준이 아직 설정이 못했거든요. 근데 제 책을 보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저는 동성애의 본질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성중독과 이것들을 아주 찬찬히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점이 너무나 많고 다만 이제 해악성이 훨씬 크고 성 파트너 수도 성중독, 이성애자가 성중독 걸린 사람들보다 그냥 보통 남성 동성애자가 갖는 성 파트너 수가 4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아직 그쪽 입장에서 모르겠다고 검증 안 됐어요. 검증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걸 왜 우리 아이들한테 검증도 안 된 거를 주입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보호하려고 얘기하면은 그게 혐오 표현이 되고 차별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 차별금지가 어떻게 혐오 표현 금지로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이 차별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괴롭힘 보시죠. 괴롭힘이면은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괴롭힘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기해가지고 저기 계신 분 졸고 있네요. 그러면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요. 그거 괴롭힘입니다. 제가 만약에 동성 성행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악을 미친다고 얘기하면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되는 겁니다. 간접 차별은 내가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들이 나온다면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제한 확장됩니다. 차별금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입 뻥끗하면 혐오 표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해악성이 수반되는 이 사회적 성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왜 주입할까 보면은 저는 이게 정치 이념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복음을 탄압하는 이론적 토대. 나중에 공적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혐오 행위입니다. 혐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신실성 있는 목소리만으로는 여론이나 국가기관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시민과 우리 교회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단절됩니다. 인권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성경을 혐오책, 교회를 혐오단체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이 파괴됩니다. 부모 혼자 개인의 힘으로는 이걸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싸움에서 키는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누가 얻느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주류 언론도 다 장악했고
뭐 사회 상층부도 많이 장악했고 서점도 많이 장악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정치사회계 탑 10 안에 4년 동안 들었던 책들이고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입니다.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이제 김땡땡 교수가 똑같은 동일인이 쓴 책인데,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 얘기인즉슨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라도 동성애나 성전환자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에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동성애나 성전환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말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가족 각본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남자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 제도는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가족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인권으로 포장돼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아모리 단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계로 가는데, 폴리아모리는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성 파트너가 뭐 3명, 4명, 5명 있잖아요. 그럼 다 가족이 다 배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족 제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반인권적이고, 그런 폴리아모리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은 이미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법적으로 이제 보호되는 시초 단계, 시작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판결에서 보면은 제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특성의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이 책들은 우리 관점에서는 다 이제 논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습득합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열심히 전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짓을 적실성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할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호응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들은 신실성 있게 목소리를 내지만은 적실성 있는 그 목소리에 관심이 적고, 일반 시민들에게 적실성 있는 목소리를 그래서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실성 있는 목소리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범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 제도, 복음, 우리 아이들, 또 성경적 가치관이 녹아있는 법제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젠더 이론에게 반대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세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과 연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문화에 순응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목소리 내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부담감이 두려워서 침묵한다면은, 저는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는 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정체성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신실성은 전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실성 있는 목소리, 이중적 언어, 즉 성경적 가치관을 심때 세상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저는 그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그 공감대에서 강력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적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국회 조찬 기도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3년이 아무리 길어도 3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궐선거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때까지 7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발의됐다 폐기됐다 했습니다. 21대 지금 4개 법안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는데 21대 끝나면 22대에 또 발의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22대 때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런 소망을 갖고 썼습니다. 페루에서는 일반 시민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Don't mess with my kids 라고 구호, 내 아이 건들지 마라는 구호 아래서 인권교육을 퇴출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계 목소리가 적실성 있는 목소리로 전환돼 가지고 일반 부모와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감대 있는 목소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군대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 나올 사람 없느냐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다윗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다윗의 물맷돌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 이렇게 했지만 이건 다윗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 적실성이 담긴 물맷돌을 던질 정말 다윗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국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독교계 국가 젠더 이데올로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없고, 사회적 매장을 각오하지 않으면 낼 수도 없고, 설사 낸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다 장악됐기 때문에 새 나가지도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저는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많은 다윗들이 일어나서 정말 물맷돌을 던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지켜낸다면 저는 다른 열방들도 우리가 적실성 있는 물맷돌을 건네면서 거기서도 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여기 1권인데 1권은 제가 가능하면 기독교 색채를 뺐습니다. 왜? 저는 기독교계 목소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되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했는데, 2권은 이제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그 각주들을 400페이지 500페이지 담았고, 또 여기서 한 25개 Q&A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독교를 탄압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30페이지에 해서 첫 번째 Q&A에 다뤘고, 두 번째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는 이론가들은 한결같이 소아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을 불법화하는 대신 무엇이 대체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두 번째 Q&A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각주를 하나하나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기관 가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도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는 얘기들을 다 공감을 해도 대꾸를 안 합니다. 반박을 안 합니다. 다루질 않습니다. 왜? 언론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기서 목사님께서 저번 주 화요일 날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원용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성경적 가치관에 해체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앞에서 침묵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현대판 금신상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 아직은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정도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이것이 진행되면 나중에 사회적 매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에 집어넣는다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침묵하다가 나중에 불에 들어갈래 말래 할 때 불에 들어가는 걸 택할 수도 있지만,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실성을 가져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적실성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다가옵니다. 네, 긴 시간 오버 이렇게 많이 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